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유니티의 2D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여기에 어떤 분들이 계신지 궁금한데요. 혹시 아티스트 분들은 손을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티스트 분들은 항상 손을 조금만 드시는데요. 더 높이 자랑스럽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숨은 아티스트 분들 계신 것 같고요. 그럼 개발자이신 분, 아직도 직접 코드를 작성하시는 분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디자이너 분들도 계실까요? 아티스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역시 손을 살짝 드신 분들이 보이는데요. 좋습니다. 그리고 테크니컬 아티스트 분들 계신가요? 네, 여기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는 3D 통합, 새로운 피직스 등 다양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유니티의 2D 프로덕트 전략 아키텍트 러스 스캔멜입니다. 먼저 이 훌륭한 분들 없이는 제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이 불가능했을 것이고요. 이렇게 멋진 유니티 2D 팀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팀은 엔지니어, 개발자, 디자이너, 프로덕트 담당자, 그리고 모든 문서 작성을 담당하는 테크라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미션은 여러분이 만드는 놀라운 2D 게임을 지원하기 위해 유니티를 세계 최고의 2D 엔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에서 계속 다루게 될 샘플들은 테크 콘텐츠 마케팅 팀의 콘텐츠 제작 머신의 일부입니다. 이 팀은 샘플 프로젝트와 장문의 이북을 제작하는데요. 예를 들어 2D 이북이나 여러분 같은 개발자들이 코딩, 아트, 프로덕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비디오 튜토리얼 같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URL이나 유니티 유튜브 채널을 방문하시면 그동안 제작된 멋진 콘텐츠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한 분들을 좀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테크 콘텐츠 팀의 에두님이십니다. 여러 해 동안 2D 팀과 긴밀히 협업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니티 런 플랫폼과 다양한 데모의 튜토리얼 코드를 작성한 기욤님. 그리고 BXF 그래프가 2D에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탐구하는 전문 BFX 아티스트 오스님이 계십니다. 또 최신 2D 샘플은 물론 과거 여러 2D 샘플도 모두 야렉 마이브스키님의 작업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야렉은 다재다능한 테크니컬 아티스트이자 2D, 3D 디자이너 그리고 인디게임 개발자입니다. 그는 자체 스튜디오 마인드자 디자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얼티밋 액션 히어로라는 게임을 단독 개발 중입니다. 위시리트에 추가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다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D 렌더링의 새로운 개선 사항입니다. 이것으로 2D 게임의 3D를 더 쉽게 통합하실 수 있게 됐고요. 오늘 키노트에서도 관련 내용이 좀 다뤄졌습니다. 그 다음 더 강력하고 유연해진 새로운 로우 레벨 2D 피직스 API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새로운 스프라이트 애틀리스 애닐라이저에 대해 알아보고 이게 왜 필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2D 애니메이션 성능 개선 사항을 세분화해서 말씀드리고 새로운 2D 샘플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D의 미래 개발 방향을 살짝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2D 게임의 3D를 통합하는 경우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왜 2D 월드의 3D 오브젝트를 사용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아트 디렉션, 추구하는 스타일, 그리고 게임 플레이 요구사항, 예를 들면 필요한 디테일 수준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여기 좋은 예시가 있는데요. 닌텐도사의 슈퍼마리오 RPG의 사이드 스크롤러나
슈퍼마리오 런처럼 아이소메트릭 관점을 사용하는 게임에서 2D와 3D의 통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제작 효율성 측면에서도 특히 캐릭터 작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3D를 사용하면 캐릭터를 다양한 각도로 회전하거나 배치하는 데에 드는 작업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이소메트릭 게임을 생각해 보시면요. 손 모양 같은 경우에도 2D 스프라이트 파트를 계속 바꿔 끼우지 않아도 됩니다. 또 같은 캐릭터 에셋으로 컷신도 쉽게 만드실 수 있고요. 재사용 가능한 애니메이션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대한 보스가 악당으로 나온다 라고 합시다. 이 경우 크고 복잡한 스프라이트 시퀀스를 렌더링하는 것보다 아주 큰 3D 오브젝트를 움직이는 것이 더 성능이 좋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D 모델은 Z축을 기준으로 소팅되는데 이는 2D 프로젝트에서 보통 사용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보통 스프라이트와 3D 오브젝트 사이에 클리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소트 3D에서 2D 기능이 등장합니다. 3D 오브젝트에 소팅 그룹을 추가하고 소트 3D에서 2D 옵션을 체크하면 3D 모델을 사실상 평면화하여 스프라이트처럼 동작하도록 만들어 복잡한 소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니티 6.3에서는 URP의 2D 렌더러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에서 메쉬 렌더러나 스킨드 메쉬 렌더러를 2D 환경에 쉽게 추가할 수 있고 정확한 라이팅 및 다른 2D 오브젝트와의 자연스러운 렌더링을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메쉬 2D 리트 또는 메쉬 2D 언리트 머티리얼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머티리얼의 단순한 컬러 텍스처만 할당해도 바로 2D 게임에 시각적으로 자연스럽게 통합됩니다. 또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직접 쉐이더 그래프 쉐이더를 만들어서 스프라이트 언리트, 스프라이트 리트 또는 스프라이트 커스텀 리트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트 3D에서 2D 컴패티블 옵션을 활성화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추가적인 보급 효과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캐릭터에 적용된 프레넬 라이트 쉐이더처럼요. 따라서 3D 오브젝트를 2D처럼 렌더링 하려는 경우 다른 2D 리트 오브젝트와 동일하게 베이스 맵, 노멀 맵, 마스크 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2D 샘플의 3D가 어떻게 통합되었는지 간단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소팅이 있습니다. 3D 캐릭터가 타일맵 사이를 이동하고 또 환경에 컬렉티블로 3D 오브젝트가 놓여 있습니다. 더 섬세한 효과로 G 라이팅을 활용해 뎁스 오브 필드 같은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겠습니다. 이 장면을 잠깐 보시면 정경과 배경 사이에 뎁스 오브 필드 효과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G 라이팅을 활성화하여 가능한 것으로 배경이나 정경을 흐리게 처리하여 플레이어 캐릭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스킹을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스프라이트 마스크를 사용해 동굴 내부가 드러나는 효과를 구현하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3D 오브젝트가 스프라이트 마스크 안에서만 보이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마지막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끝에 캐릭터가 마스크 영역 안으로 들어오고요. 이때 3D 캐릭터가 2D 스프라이트 마스크에 의해 마스킹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캐릭터에 쉐이더 그래프 쉐이더가 사용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스프라이트뿐 아니라 3D 오브젝트와 파티클에도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라이팅 측면에서도 2D 라이트가 3D 캐릭터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쉐이더 그래프의 또 다른 예시입니다. 아래쪽에는
카메라 소팅 레이어 텍스처를 적용해 물의 반사 효과를 구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면에 보이는 모든 VFX 그래프 효과는 단순한 효과부터 GPU 기반의 고급 비주얼 효과까지 다양한 연출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렌더링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는 렌더링 순서를 어떤 방식으로 정하느냐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먼저 모든 오브젝트를 소팅할 때 Z축을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이는 마치 인형극처럼 카드보드로 만든 소품을 배경으로 설치하고 캐릭터가 그 사이를 이동하면서 깊이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또는 오른쪽 예시처럼 이미 레이어 기반으로 정렬된 2D 세계에 3D 오브젝트를 자연스럽게 끌어오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3D 오브젝트 역시 다른 2D 요소들과 동일하게 소팅 레이어와 오더인 레이어 기준으로 정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소팅 그룹에서 소트 3ds 2D 옵션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각 요소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브젝트들을 Z축을 기준으로 배치할 때 장점 중 하나가 자연스러운 패럴렉스 효과입니다. 캐릭터가 이동하면 여러 레이어들이 다른 속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조금 전 샘플에서도 이 효과를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퍼스펙티브 카메라를 사용하면 이 효과가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또한 2D 머티리얼에서 G라이트를 활성화하는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뎁스 필드 효과를 더 강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뎁스 버퍼 값을 넣으면 이를 리드해야 하는 포스트 프로세싱 효과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장면의 특정 부분만 선명하거나 흐릿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쉐이더 그래프에 씬 뎁스 노드를 활용하면 직접 뎁스 효과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3D 오브젝트에 2D 라이트를 적용하고 싶으면 3D 오브젝트에 소팅 그룹 컴포넌트를 추가한 뒤 올바른 소팅 레이어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때 꼭 기억하셔야 하는 부분이 적절한 2D 라이트가 3D 오브젝트에 영향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즉, 소팅 레이어와 G 포지셔닝에 대한 일관된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3D 오브젝트의 Z축이 카메라에 더 가까이 있다면 그 위치에 적합한 소팅 레이어도 함께 설정해야 합니다. 저희도 샘플에 이 기술을 적용했고 부스에 오시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법은 앞서 말했듯이 3D 오브젝트를 2D 월드 안으로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미 2D가 프로젝트의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모든 요소가 동일한 Z 포지션에 있고 소팅 레이어 기준으로 소팅됩니다. 그래서 소트 3ds 2D를 사용하면 3D 오브젝트를 평면화하여 스프라이트처럼 2D 소팅 룰로 렌더링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한 오브젝트가 다른 오브젝트를 클리핑하는 문제도 피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3D 포지션에 있더라도 소팅 레이어와 오더인 레이어로만 소팅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 데모인데요. 해피 하버스트입니다. 여기서는 모든 게 2D입니다. 몇몇 효과는 3D처럼 보이지만 잘 제작이 되었을 뿐 전부 2D로 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새로운 샘플의 3D 캐릭터를 불러오겠습니다. 저희는 소트 3ds 2D를 활성화했을 뿐인데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흥미롭죠. 다 2D인데 저 토끼만 3D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결과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리얼 월드 3D 포지셔닝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머티리얼을 사용하는 렌더러들을 배칭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점은 2D 워크플로우를 유지한 채 3D 오브젝트를 게스트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스프라이트 마스킹은 유니티 6에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2D 렌더러라도 마스크 소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데 이어서 유니티 6.3에서는 모든 3D 오브젝트에도 마스크 인터랙션 설정이 들어갔습니다. 지원되는 모든 3D 렌더러, 즉 메쉬 렌더러나 스킨드 메쉬 렌더러에 있고 2D 스프라이트 마스크로 3D 오브젝트도 마스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샘플 데모에서도 이 기능의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3D와 2D 월드가 결합되면서 정말 많은 비주얼과 게임 플레이 가능성이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추가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런타임에 마스크 상호작용, 마스크 인터랙션을 변경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API가 추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토끼는 처음에는 마스크 밖에서도 보이다가 트리거를 건드리는 순간 마스크 안에서만 보이도록 변경됩니다. 이는 모두 런타임 API로 구현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2D 프로젝트에 3D를 더 쉽게 통합하도록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이제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2D 피직스입니다. 유니티 6.3에서는 최신 박스 2D 버전 3 기반의 로우 레벨 2D 피직스를 제공합니다. 흥미로운 부분이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으로 매번 동일한 방식으로 이미지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모든 시뮬레이션의 최종 결과는 결국 모든 게 정확히 동일한 곳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런 피직스 시뮬레이션의 결정론적 아웃풋을 개선하기 위해 저희가 진행 중인 작업의 일환입니다. 이 새로운 API는 개발자가 새로운 피직스 시스템에 직접 접근권을 갖게 합니다. 다시 한번 명확히 하자면 이것은 새로운 피직스 시스템입니다. 로우 레벨 API가 있고 하이 레벨 컴포넌트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새로운 2D 피직스 시스템은 굉장히 빠르고 유연하며 이를 활용해 장면 내에 직접 피직스 오브젝트를 만들 수도 있고 커스텀 컴포넌트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피직스 오브젝트들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최상단에는 피직스 월드가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여러 개의 피직스 월드를 둘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직스 월드는 독립된 시뮬레이션 컨테이너이며 내부에는 여러 피직스 바디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피직스 바디는 월드에서의 포지션과 로테이션, 또 추가적인 행동을 대변합니다. 각 피직스 바디는 다수의 피직스 쉐입을 포함할 수 있고 이는 피직스 바디에 대한 상대적 위치를 나타냅니다. 피직스 쉐입은 사전에 정의된 지오메트리 타입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며 예를 들어 원, 캡슐, 세그먼트, 폴리곤 등이 있습니다. 피직스 바디는 피직스 체인이라는 것을 또 포함하게 되는데요. 이는 여러 라인 세그먼트가 연결되어 하나의 연속적인 표면을 형성하는 특수한 물리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피직스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는 두 피직스 바디를 연결하기 위한 조인트 세트의 베이스입니다. 로우 레벨 피직스 API는 매우 강력한 멀티스레드 기반 피직스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박스2D 버전 3 위에 구축된 시스템으로 처음부터 고도로 병렬화되어 있어 장치가 코어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64코어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는 샌드박스 데모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제가 추후에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각 박스는 모두 완전히 분리된 피직스 시뮬레이션이며 서로 전혀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 방식은 게임 전체를 시뮬레이션 할 필요가 없고 버킷 단위로만 시뮬레이션 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또 이런 여러 독립된 월드를 지원하기 위해 패럴렐 형태로 시뮬레이션하고 모든 것을 컨피규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또 멋진 건 대부분의 API를 메인 스레드가 아닌 C# 잡에서 호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면 멀티 스레드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API는 모두 스트럭트 기반입니다. 모든 오브젝트 스트럭트도 결국 핸들입니다. 스트럭트 핸들인 거죠. 따라서 필요하다면 유니티의 다츠용 네이티브 컨테이너와 함께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또한 C# 잡과 함께 동작하는 강력한 쿼리 시스템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이 시스템을 사용할 때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것이 게임 오브젝트와 컴포넌트와는 독립적으로 동작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API와 함께 새로운 게임 오브젝트나 컴포넌트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 것들과 연동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API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직스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린 뒤 그 결과를 트랜스폼 평면에 써놓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월드당 지원하는 바디, 쉐이프, 조인트 개수에 제한이 없고 배치 단위로 생성, 삭제도 가능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능 중 하나인데요. 다수의 2D 트랜스폼 평면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니티에서 2D 피직스를 사용하려면 거의 항상 XY 평면에만 묶여 있었는데 이제 XZ 평면이나 ZY 평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XZ, 즉 플로어 평면 위에서 2D 피직스를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유용한데 이는 3D 게임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비주얼은 3D로 보이지만 실제 게임 플레이 로직은 전부 플로어 평면 위에서만 계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3D 게임에도 2D 피직스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스템에는 완전한 디버그 드로잉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에디터 안에서도 동작하고 개발용 플레이어 빌드 런타임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든 보이드는 전부 이 새로운 디버그 드로잉 시스템으로 그려진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기존 피직스 2D 컴포넌트들, 즉 이미 수년간 여러분이 사용하시고 익숙하신 컴포넌트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면에서 새로운 피직스 시스템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로우 레벨 피직스 API는 기존 피직스 2D 컴포넌트와는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시스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이미 게임을 수년간 개발해 왔고 특정한 성능과 동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니티 6.3으로 업그레이드 했을 때 기존 프로젝트의 동작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실 겁니다. 솔버나 비헤이비어가 달라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멋진 것들을 많이 보셨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다뤄볼 수 있는 리소스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서 직접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셨으면 저희가 이에 대해서 사실 디스커션 포스트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직 액세스 해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 여기에 피직스 2D 로우 레벨 샌드박스 프로젝트 링크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좋은 프로젝트입니다. 새 API의 다양한 기능을 모두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예제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멜빈 님이 앞으로도 예제를 정기적으로 추가해 나갈 예정이라 알아두시면 좋을 레포지토리입니다. 그리고 같은 레포 안에 이건 다른 부분에 대한 링크인데요. 프라이머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이건 API 사용법을 배우고 싶은 분들을 위한 것으로 저희가 여러분께 단순한 장면을 통해 월드를 만드는 방법, 또 나만의 피직스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법, 또 조인트를 직접 구성하는 방법 등을 단계별로 보여줍니다. 역시 유용한 정보이니 스캔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프라이트 아틀라스입니다. 스프라이트 아틀라스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 중 하나인데요. 2D 게임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가 클수록 스프라이트 아틀라스를 어떻게 최적화하고 관리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큰 프로젝트에 스프라이트가 많으면 반드시 어느 정도의 아틀라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리소스가 제한적인 모바일 플랫폼에서는 이게 더욱 중요합니다. 게임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모두 아시겠지만 성능이 좋은 게임일수록 유저가 오래 남습니다. 문제는 스프라이트 아틀라스가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게임을 개선하기보다 성능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유니티 6.3에서 스프라이트 애틀리스 애닐라이저 툴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이 툴은 프로덕션에서 자주 발생하는 스프라이트 아틀라스 관련 문제들을 분석해 빌트인 리포트 형태로 비효율적인 부분을 찾아주는 툴입니다. 저희는 스튜디오들, 저희 유니티 스튜디오 프로덕션 파트너들, 그리고 이들의 파트너인 여러 파트너 스튜디오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사람들이 스프라이트 아틀라스를 사용할 때 어떤 문제에 직면하는지 다양한 사례를 수집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정보를 활용해 스프라이트 아틀라스 최적화 전략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점은 프로젝트 뷰와 아주 잘 연동된다는 점입니다. 애닐라이저 뷰에서 특정 스프라이트 아틀라스나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프로젝트 뷰에서 해당 에셋이 자동으로 선택되고 곧바로 그 에셋의 인스펙터가 표시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감지된 문제를 빠르게 살펴보고 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자주 발생하는지 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리포트는 어떻게 제공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는 가장 기본이 되는 탑 레벨 리포트입니다. 이름 그대로 All Sprite Atlas입니다. 이 리포트는 프로젝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스프라이트 아틀라스 목록을 보여주고 각 아틀라스에 포함된 스프라이트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 데이터는 스프라이트 아틀라스를 최적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정보는 해당 아틀라스에 포함된 스프라이트 개수, 전체 메모리 사용 면적, 적용된 패킹 모드, 텍스처 포맷 등입니다. 최적화의 중요한 내용이죠.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개별 리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리포트는 정말 자주 받은 질문과 연결되는 케이스인데요. 아마 수백 번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소스 텍스처에 이미 압축이 걸려 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리포트를 보시면 먼저 압축 설정이 켜져 있는 소스 텍스처들이 있습니다. 이 텍스처들이 스프라이트 애틀리스에 추가되고 그 다음 스프라이트 애틀리스도 다시 압축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소스 텍스처와 아틀라스가 모두 압축되면 결국 유저는 텍스처 품질 저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포트에서 이런 항목을 발견하시면 스프라이트가 압축 형태로 패킹되었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프로젝트 뷰에서 해당 스프라이트를 선택하고 컴프레션을 끄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찾고 해결하면 비주얼 품질도 향상됩니다. 이렇게 이중 압축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애틀리스 페이지 카운트입니다. 이것도 꽤 재미있는데요. 여러 스튜디오에서 일단 스프라이트를 왕창 한 아틀라스에 넣고 아틀라스에 넣었으니 괜찮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계속 넣다 보면 어느 순간 스프라이트가 한 페이지에 다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스프라이트 세트가 무려 9페이지짜리 아틀라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이렇게 되면 예측하기 어려운 렌더링 배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엔진은 하나의 아틀라스라고 생각하고 렌더링을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페이지들을 호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리포트에서 이런 멀티 페이지 아틀라스를 발견하는 경우 여기 보시면 타이니 소즈라는 9페이지의 스프라이트 아틀라스가 있는데요. 이럴 때 가급적 한 페이지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베이스 맵 아틀라스는 한 페이지를 넘어갈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패킹 전략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옐로우 캐슬 관련 부분은 모두 한 그룹으로 묶고 레드는 또 다른 그룹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틀라스 사이 바운싱을 제거하고 한 페이지로 줄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텍스처 스페이스 웨이스티지입니다. 많은 경우 모든 걸 아틀라스에 패킹하고 이제 됐다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보면 아틀라스는 실제로 스프라이트로 채워진 영역은 얼마 안 되고 빈 공간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틀라스 전체가 메모리에 올라가고 결국 메모리만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배칭을 위해 아틀라스를 의도적으로 쪼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는 메모리 사용량과 배칭 사이의 상쇄를 최적화하는 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스프라이트 카운트입니다. 프로젝트에서 흔히 발견하는 또 다른 사례가 단일 스프라이트 아틀라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프라이트가 하나밖에 없고 아틀라스에 그것만 패킹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오버헤드가 발생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틀라스를 렌더링하고 만들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아틀라스 안에 단 하나의 요소만 들어있으면 아틀라스가 더 많은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아니면 그 스프라이트를 다른 스프라이트들과 함께 묶을 수 있습니다. 이 리포트는 조금 더 미묘한 세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차 텍스처에 대한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스프라이트마다 연결된 노멀 맵이나 마스크가 있으면 모든 아틀라스가 일관된 2차 텍스처 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리포트를 이용하면 2차 텍스처 카운트가 다른 아틀라스 목록을 제공받게 되고 문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리포트를 저희 샘플에 돌려봤는데요.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몇 군데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했더니 바로 프로젝트가 훨씬 나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스프라이트 아틀라스, 또 유니티 6.3에서 새로이 선보이는 스프라이트 애틀리스 애닐라이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유용하고요. 특히 메모리 사용량과 배칭 사이에 그 균형을 맞추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2D 애니메이션입니다. 2D 본 베이스드 애니메이션은 모바일 게임에서 사용되는 2D 애니메이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가장 성공적인 모바일 게임들에서도 아주 자주 쓰이고 있죠. 그래서 유니티 6.3에서도 2D 본 베이스드 애니메이션 성능을 여러 면에서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6.x 사이클 전반에 걸쳐 이 성능을 조정해 왔는데요. 이런 작업들이 여러분의 게임에서 실제로 성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했는지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리던던시를 줄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D IK 시스템을 리팩터링 했고 이제 버스트 컴파일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멀티스레딩과 런타임 효율이 향상되었습니다. 또 유니티의 잡 시스템과 버스트 컴파일러를 사용해 2D 섀도우 계산을 개선했고 디폼드 스프라이트에 대한 캐싱도 구현했고요. 스프라이트를 변형할 때 발생하던 일부 중복 계산을 제거했습니다. 또 싱글 본 스프라이트를 위한 특수 코드 경로도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 캐릭터 주변을 날아다니는 크리스털을 보시면 본 하나만 스프라이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복잡한 본들과 동일하게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훨씬 더 저렴한 변형만으로 충분합니다. 실제로는 전체 변형 파이프라인을 우회할 수도 있고요. 본 데이터 구조에서 리던던시를 줄였습니다. 그 결과 메모리 오버헤드가 줄어들고 인스턴트 생성과 제거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릭터가 움직일 때만 변형 계산이 일어나도록 했는데요. 움직이지도 않는데 매 프레임마다 변형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의 변화가 있을 때, 즉 캐릭터가 움직일 때만 변형이 수행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개선을 통해서 CPU에서는 약 10% 정도의 성능 향상, GPU 변형에서는
약 30%의 성능 향상이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시스템, 기기, 워크로드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6.3에서는 본 기반 캐릭터의 상당한 성능 향상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2D 애니메이션 관련 소식을 좀 드리면요. 유나이트에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제작한 멋진 캐릭터 애니메이션들을 모두 모아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셋스토어의 샘플팩 형태로 올리는 식인데요. 여기에는 그동안 저희가 만든 다양한 스타일의 캐릭터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들은 유니티의 2D 애니메이션 툴과 테크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2D 애니메이션은 물론 스프라이트 라이브러리, 스프라이트 스왑, 또 상단에 보이는 멀티 레이어 캐릭터들처럼 PSD 임포터로 가져온 캐릭터들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또 2D 라이트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된 2차 텍스처를 사용하는 캐릭터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친숙한 캐릭터들이 보이실 텐데요. 오른쪽에 있는 유니티 찬과 그 세계관의 다른 캐릭터들을 픽셀 아트, A 스프라이트 버전으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제 방금 보셨던 새로운 2D 샘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새로운 2D 샘플은 앞에서 보셨듯이 3D와 2D를 통합하는 새로운 기능들을 사용하지만 늘 그렇듯 샘플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이것저것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2D 샘플을 보시면 몇 가지 핵심적인 특징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좀 특수한 포그 기법이나 스카이 기법을 사용을 해서 멋진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 커스텀 비주얼을 위해 스프라이트 쉐이프와 타일맵 전반에 쉐이더 그래프를 적용했습니다. 타일맵도 꽤 흥미로운데요. 예를 들어 동굴 내부가 좀 흥미롭죠. 레벨 디자인에도 스플라인을 적극적으로 적용했습니다. 레벨 전반에 스플라인을 사용했고 여기에는 게임 플레이를 위한 무빙 플랫폼 같은 것들도 포함됩니다. 또 장면을 빠르게 채우기 위해 흥미로운 오브젝트 분포 효과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배경의 활발하기들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VFX 그래프로 만든 효과이고요. UI 비주얼도 UI 툴킷 쉐이더를 사용해 커스터마이징 했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듯이 샘플을 만들 때도 가능한 많은 유니티 기능들을 활용해 보려고 했습니다. 아직 해보지 않으셨다면 엑스포장 2D 부스에 오셔서 저희 새로운 데모 버니 블리츠를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그렇듯이 이는 저희가 수년간 출시해온 2D 샘플들 가운데 가장 최근 것일 뿐입니다. 아직 해보지 않으셨다면요. 저희 해피 하베스트 농장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고요. 드래곤 크래셔 멀티레이어 캐릭터와 2D 라이팅을 사용하는 아이들 클리커 게임입니다. 또 2D 플랫폼 게임인 로스트 크립트 그리고 매치 3 퍼즐 샘플인 잼 헌터 매치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는 또 2D 이북에 대한 대규모 업데이트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미 unity.com/howto에서 다른 테크니컬 이북과 함께 받아보실 수 있지만요. 현재 업데이트 작업 중이라 곧 새로운 버전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2D 이북에는 예전의 LTS 버전들부터 유니티 6.3까지의 개선 사항이 모두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내용도 많이 담기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래의 방향입니다.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네, 부담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D 팀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좀 공유 드리겠습니다. 일부는 이미 베타에 액세스가 있으시면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먼저 이런 내용을 공유할 때마다 항상 앞에 붙여야 하는 세이프 하버 문구가 있죠.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내용은 정보 제공만을 위한 것이며 어떤 계약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구매 결정을 내리시면 안 되고요. 유니티는 여기에서 언급되는 어떤 기능, 특성, 코드의 제공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제품 기능, 특성의 개발, 일정 출시 여부는 전적으로 유니티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런타임 유스 케이스를 위한 스프라이트 아틀라스 패킹에 도움이 되는 API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스프라이트 아틀라스는 렌더링 배치를 최적화하는 데 유용한 툴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틀라스로 묶어야 할 스프라이트들이 런타임이 되어야만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프로시저럴 또는 유저 생성 콘텐츠들입니다. 그러면 미리 무엇인지 알 수 없죠. 예시를 보겠습니다. 에마라는 캐릭터의 테마팩이 2개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플레이어는 이 두 테마팩의 파트들을 섞어서 캐릭터를 커스터마이징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테마에서 상체, 레깅스, 부츠, 무기, 헤드폰을 가져오고 동시에 미래 테마에서 초록 머리, 우주복, 장갑, 안경을 섞어서 쓰고 싶을 수 있습니다. 스프라이트 아틀라스가 없으면 이런 캐릭터의 패스를 매번 따로 그려야 합니다. 프레임 디버거에 들어가서 보면요, 패스가 굉장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 스프라이트 아틀라스를 사용해도 전체 아틀라스를 다 로드업 해야 되는데요. 방금 본 2개 아틀라스를 전부 올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테마가 50개 또는 그 이상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기서 좀 장점만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런타임 스프라이트 애틀라스 API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 API는 무엇을 배치해야 할지 런타임에 알게 되면 그때 스프라이트 아틀라스를 생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이 API를 사용해서 MR을 위한 간단한 런타임 아틀라스 빌더를 만들었습니다. 이 빌더는 장면 안에서 믹스된 캐릭터를 구성하는 모든 하위 게임 오브젝트의 스프라이트를 수집하고 플레이 모드에 있는 아틀라스로 패킹합니다. 빌드를 해보면 드로우콜이 33개에서 2개로 줄어듭니다. 이 아틀라스는 런타임에만 존재하는 해당 캐릭터 전용의 커스텀 패킹 스프라이트 아틀라스입니다. 이 방식으로 프로시저럴 런타임 유스 케이스나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커버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D 렌더러 확장성을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2D 게임을 만드실 때 프로젝트의 업그레이드 가능성은 유지하면서도 2D 렌더링 과정을 확장하고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하다는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URP 안의 2D 렌더러를 위해 데디케이티드 인젝션 포인트와 관련된 API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새 2D 인젝션 포인트 중 하나의 패스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활성화된 2D 렌더러에 컬러 틴트 렌더 피처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2D 렌더링 파이프라인에서 노멀 렌더링 전후 또 그림자 렌더링 전후 또 라이트 전후 등 여러 인젝션 위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스프라이트 렌더링 이후를 선택하고요. 그 시점의 전체 레벨을 초록색으로 틴트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인젝션 포인트를 통해 전체 레벨이 초록색으로 물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커스텀 렌더 피처인 서큘러 픽셀레이터를 사용해서 특정 소팅 레이어들만 작은 동그라미 픽셀 형태로 렌더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탑 소팅 레이어들에 이 효과를 적용할지 선택할 수 있고 점점 앞쪽 레이어들로 범위를 넓혀가면 화면 전체가 서서히 작은 서클 픽셀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렌더 피처들은 모두 2D 렌더러 데이터 안에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서로 스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겹쳐서 사용하면 해시 텍스처 같기도 하고 모노크롬 레트로 스타일의 화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개선은 단순히 창의적인 연출과 비주얼 퀄리티만 높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장기적인 프로젝트 업그레이드와 확장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렌더 파이프라인 자체를 커스터마이즈 할 필요 없이 2D 렌더러의 출력만 원하는 대로 확장하고 꾸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작업 중인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앞으로도 확장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연구와 개발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지금 유나이트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많은데요. 유나이트에서 진행되는 다른 2D 관련 활동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2D 게임스 인 유니티라는 라운드 테이블이 열릴 예정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여기에서 등록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고요. 내일 지금 2층에 있는 게더룸 1에서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진행됩니다. 이 라운드 테이블의 목적은요,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이 지금 2D 개발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좀 이해하고 나아가 앞으로의 2D에 대해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들어보고자 합니다. 또 2D 피드백 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유나이트 현장에서 직접 유니티 에디터를 만져보시면서 저희가 바로 옆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2D 워크플로우에서 어디에서 막히는지, 어떤 부분이 잘 작동하는지, 개선되면 좋을지 피드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여기에 QR코드를 이용해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제 시간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는데요. 정말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기능들이나 데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2D에 대해서 저와 더 이야기하고 싶으시다면 이 세션이 끝난 뒤에 같이 이야기를 나눠도 좋고요. 엑스포장의 2D 부스에 저를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유니티로 멋진 2D 게임들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